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분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외로운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신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관찰까지 이루어지면 나쁜 의미이지만 삼위일체, 퍼펙트,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이제 감이 아니라 증으로 끝나는, 이제 무언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현실과 생각에 괴리가 있을수록 우울감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실과 생각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일어난 현실은 A인데 내 생각은 B란 말이야.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 좁혔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하니까 웃는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하죠. 웃으니까 행복하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실제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행복하니까 웃게 되는 것이 100이라면 웃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행복은 실제로 거의 80 내외가 된다.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나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우울감을 겪는다와 지능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다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지, 사실은 좋은 원인들이 그걸 만들고 있죠.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시도, 그러니 더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경기에 10번 나간 타자보다는 경기에 100번 나간 타자가 더 많이 아웃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사람, 더 중요하게는 지적 수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우울감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반면에 성취감도 더 잘 경험하는 것이다. 우울감, 성취감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 우울감도 잘 없고 성취감도 잘 없다. 그것보다는 우울감도 잘 경험하고 성취감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생이 정말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울감도 성취감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사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 등 주변에 우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방전된 자동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원과 연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시동 걸 때 우리가 횃불 들고 오나요? 시동 걸 때 우리가 엄청난 전원을 공급하나요? 살짝 스파크가 필요하죠. 그 정도의 스파크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되는 그 전원이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우울증이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한 판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떡 200개가 담긴 거대한 떡볶이 한 판이 놓이게 됩니다. 그분 더 우울해집니다. 왜? 저처럼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도 떡볶이 한 판을 앞에 두면 감당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질리게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그런 상황을 내보면 이제 떡볶이마저 내가 싫어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 좋아하던 떡볶이마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들어간 분내 떡볶이를 사다 드릴 때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컵도 아니고 소주 담아 먹는 아주 작은 컵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떡볶이를 3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떡볶이 사왔어요? 하면서 일부러 귀엽게 장난치죠.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이없어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왜? 어이없다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겨우 이거 사온 거야? 그럼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양 아니겠어? 먹어봐, 맛있다니까? 그분은요, 떡볶이를 말 그대로 호로록 원샷합니다. 이것도 우울증 환자에게서 절대 볼 수 없는 행동이죠. 우울증 환자는 진짜 식판에 있는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간신히 떠먹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어? 뇌는 이 순간적으로 나 이제 우울한 거 아닌가 보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욕심꾸러기인가 보다. 아주 묘하고 재미있는 착각을 하죠. 이렇게 물꼬를 틈여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타인을 도울 때와 마찬가지로 강도보단 빈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살짝 만족시킬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경험들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무엇을 해야 살짝 빠져나와서 물꼬를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시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많이 아시는 사람들이 같은 우울감에서도 잘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씨. 이것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이유 씨는 그래서 우울감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한 만만한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설거지래요. 저는 스쿼트를 합니다. 어떤 분은 호두를 돌려요. 손 안에서. 어떤 분은 두더지 잡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죠. 각자 자기 뇌에서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이 왔다면 의욕이 없다라기보단 의욕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마사지, 동작, 심지어 팔을 잡고 묵짚어하는 것처럼 살짝 근육의 긴장감과 신선함을 주는 행동 다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말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 운명론이나 아니면 필패론 혹은 미신적 사고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몰랐어. 아 진짜 몰랐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흔쾌히 놀라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뇌는요. 몰랐구나 우리 주인이.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해놓고 기억해놓고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훈을 어딘가에 새겨놔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뇌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는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그 전에 우울감이던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죠. 자,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장점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때마다 환호하기 때문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이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늘 사람들을 만나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이건 결코 우리가 못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 내가 이런 역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난 불안해할까? 좌절하시기보다는 이 기회에 나한테 이런 역량과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 그걸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많은 문화심리학 연구에서 한국은 스트레스성 사회다. 그리고 일본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국은 주로 스트레스에 기반하고 일본은 주로 외로움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외부의 침략에 늘 시달리면서 우리 내부에서의 질서와 규율보다는 능동적이고 순간적인 적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가 됐죠. 자, 그래서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일본.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죠? 선을 안 넘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적응력이 중요한 사주 경계해야 되는 한국의 문화, 선 넘으라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심지어 참견의 민족이라고 하는 재밌는 농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었지만 어찌 우리라고 외로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어찌 일본 문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외로움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수명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놀라고 일본 연구자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 국가라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한일 두 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둘을 거의 같다라고 봤을 때 양쪽 다 장수 국가지만 한국의 수명 증가가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건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스트레스성 사회, 일본이 외로운 사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당 부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보다 무서운 게 외로운 거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대처하고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땐 줄일 수라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늘리는 방법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오고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로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의 양과 질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혹시 유럽에는 외로움과 관련된 정부 부처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 영국의 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외로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역학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운 것보단 외로운 게 더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だけでも謎が解けるかもしれないね。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정말 많이 물어보실까요?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됐다는 분과 아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平気だよ。 그 왜 그럴까요? こっちにも 그건 道があるんだ。 사람의 주량과 똑같습니다. 先でまた合流 주량을 넘겨서 마시면 술의 모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량 내에서 마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면 내가 한 달 혹은 일주일 몇 명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성격 검사를 해도 내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사람을 싫어하고 낯가리며 만나는 걸 꺼린다? 이건 대단히 큰 오해이자 착각이죠. こっちで見つけた 저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それから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동일 기간 내에 수가 좀 적은 こっちにも 것뿐이에요. あるかな。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걸 1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2번만 돼도 버거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한 번은 아주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첫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저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만남을 두 번째 금요일쯤 가지면 그 두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희 교수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저는 사회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성은 기름 탱크의 용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건 중년이 되면서 더욱더 중요하죠. 왜일까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서받거나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이제 성숙함이 당연히 요구되는 중년의 시기에 제가 월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 아주 잘 대했는데 금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는 뾰루퉁한 얼굴, 지친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는 불친절함으로 대했다면 저는 저만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분께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이 된다면 내 사회성의 용량을 이제 대답하실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다져가는 것. 見つかった。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5번 そうだね。 간신히 가는 것. 僕の 여섯 声 번 がする方に 벌써 来られ 뭔가 るかな。 그분에게 언짢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게 だったら 됩니다. 変な音が聞こえるん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気をつけて 그리고 ね。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번아웃이 안 와서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외로움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너무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만 몇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잃어도 끊임없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 무엇보다도 가깝고 깊은 관계에 못지않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외로움을 꼭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외로움을 즐기는 방향으로 적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やっと会えたね。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스스로와 세상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 고민들의 대부분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고독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생각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고요. 외로움은 나 혼자 버려져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즉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독은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독서, 취미,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리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곳에도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냐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의 말처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관계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우고 이용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면 다시 아무 관계없는 외로움으로 도피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온갖 취미 생활을 다 해도 외로워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문화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은 인정투쟁적 삶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정투쟁. 청년 해겔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인정을 해줘야만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체성과 정체성, 즉 존재의 의미가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 한국인의 삶에 많이 녹아있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특히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정투쟁적 삶은 비율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정투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김정은 박사님은 훨씬 더 쉬운 말로 그러면서도 더 잘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그리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니 해결책도 너무 잘 보이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 아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는 삶. 즉, 취미 생활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라 그 취미와 문화와 여가와 레저를 통해서 오로지 남들을 감탄시킬 목적과 과정을 밟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언제 감탄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취미 생활이 아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의외의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수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꽤 열심히 연구해왔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을 안 자면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이 잠을 못 잘까? 연구해보면 잘 안 자는 사람이 외로운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텐데요. 제대로 자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역량입니다. 그저 누워서 잠이 안 와라고 얘기하는 건 그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머리에 안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잘 잘 수 있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과 그리고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 더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잘 대처한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해드릴 때마다 참 막막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 혹은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말 들을 때도 답이 없고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얘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통제권이 없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요. 통제권이 있으면 꽤 힘든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요. 그리고 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통제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저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김경일 부장, 일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심지어 인간적인 모멸감 느낄 만한 말을 하죠. 김경일 부장, 머리는 큰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황당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박상무라고 쓰여있고 압종을 하나 가져와서 이 박상무라는 인형을 압종을 한번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박상무가 하고 고통 찔러요. 두 번 쿡쿡 찔렀더니 그 박상무가 하면서 두 번 괴로워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게 바로 전형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상처되는 말을 해도 통제권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통제권을 가지란 말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동해. 이런 말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저한테 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옆길, 뒷길, 안 가본 옆 동네의 골목길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길을 가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큰 스트레스는 큰 변화로 풀어내자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배낭 메고 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죠. 내가 표지판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럽의 어느 해안가를 걷다가 물밀듯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변화, 통제권, 작고 구체적인 것,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다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스트레스 푸는 법들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만병통치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게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일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잘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통, 이 두 고통을 별로 그렇게 다르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엠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우리말로 전측 대상회 같은 물리적 상해로 인한 피 흘리고 뼈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영역과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의 뇌는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간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 다쳤을 때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풀죠. 재밌게도 스트레스 역시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농담을 주위 사람들한테 합니다. 나 어저께 괴한한테 망치로 3대 맞았어. 심지어 좀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땐 나 어제 운전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그럼 몸 어때? 피 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피 많이 났어. 어디? 여기. 뼈 괜찮아? 아니 부러졌어. 어디? 여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거, 마찬가지죠. 몸을 다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술로 풀지요. 물론 저도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술은 진정제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우리는 흥분할까요? 술은 진정제인데요. 술은 두 가지 국면에서 두 번 다 진정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국면에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기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면에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진정시켜서 일반적인 진정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죠. 내가 이 제어 장치를 풀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술을 드셔야 되는가? 바로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직장을 잘 모르는 사람과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 제어기제, 원망 제어기제를 풀어도 폭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가끔 직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제어 장치를 풀고 순간적으로 필요 이상의 혹은 너무 강하게 원망과 섭섭함과 심지어는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다음날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른 곳에 하면 이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내 일을 잘 모르는 혹은 그 스트레스를 겪은 곳과 무관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가볍게 술을 신변잡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직장인 대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스타카 센터를 하고 있는 김창석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이에 저는 한번 빵 터지죠. 그리고 학사일정에 문제가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학사일정은 뭔디? 그럼 전 또 학사일정을 찬찬히 풀어나가면서 재밌게도 총장님과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대학 본부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구나. 그래, 나도 일부 책임이 있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양하고 느슨한 관계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카센터를 하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만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갈 사람이 없으니 안에서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죠. 바로 우리 중에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정말이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만만하다는 무의식적 착각을 통해 그 사람한테 풀고 화풀이하고 괴롭히는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가 만만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만하다고 하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바보가 아니고 영리한데도 선한 사람을 만만하다고 착각하는, 결국은 본인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풀이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건 꼭 고치셔야 하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받으면 좋은 사람부터 나를 떠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골라 화냈기 때문이고요. 이건 소시오패스와 같이 정말 나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에게 당할까요? 지보다 더 나쁜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어요? 화장실 가실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결은 못하더라도 뇌에 스트레스를 나는 풀고 있어라는 신호는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는 큰 방법, 긴 시간으로 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 있나 먼저 체크하시고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작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를 자주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저는 칼국수 먹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칼국수가 영혼을 맑게 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뇌가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무언가 이완감을 느끼고 있는 연합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5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제 신체를 주무릅니다. 1분밖에 없습니다. 심호흡을 최대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저는 그 짧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경일, 너 참 그래도 성의가 있다. 그래서 좋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스트레스에 자포자기하지 않을게. 자아와 그리고 뇌가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 완전히 이별하지도 않는 최고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외로움을 다루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사람을 얼마만큼 만나야 외로움을 덜 느끼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고 기록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また黙って洞窟に行ったんだな。外に出るなと何回言えばわかる。 느낌이거든요. 너는 너를 만든 건 PD님이나 편집자님 말고 소설 감평받을 만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전 아, それで今はどういう状況でしょうか 좋습니다. 水しぶきのせいで全然仕事になんねえじゃねえか。分かってんだろ。喧嘩売るとかの話はどうでもいいんだって。とにかく古希使える駒が増えればいいんだよ。 나하나 砦の 안녕하세요. 水車もこいつらにやらせりゃいいだろう。 안녕하세요. 無料の 반갑습니다, 天使に頼む気か 여러분. よ。他のこと 잘 な 들리나? らいい。砦のことは 걸으면서 보고 있다고? 外の連中には任せられない。 패신저님 안녕하세요. 블루벨님 안녕하세요. 판님 黙 안녕하세요. ってろってか。 몽땅연필님 안녕하세요. 111님 안녕하세요. 브리스님 브리스 하이. 굵은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오랜만에 낮에 키게 됐네요. 大丈夫です管理人ネファリスがブリオにいて 이게 強 제가 力様で 좀 現れたとなれ 그 ば 집에 조카들이 私たち 또 の手には 와가지고 負えないかもしれません 이제 강제로 이제 생활 패턴이 ゾーンが入りに知らせな 정상으로 いと。 さ 돌아왔다. っき 나비님 저 이제 3병을 돌리고 있는데 응원 댓글 좀 해주시면 제가 힘나서 두 작품 하겠다. 3배로? 아 이제 세 작품 분시현지 하고 있다고? 와씨 確かブリオに喧嘩を 아 売りに行くと 힘드네. 어려운 길을 또 걸으시는 분이 있구만. 아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仕方ありませんね 아 少し強引ではありますがここから出るためには 일단은 いい手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오늘은 사실 ジェンの 조금 話では 있다가 この周 이제 辺は全て 그 聖ハトリ 나가야 デ 될 の勢 일이 力下に 있어요. あると無益な衝突は 나가야 할 避けたい 일이 ですが 있어서 오늘 かといって 방송 簡単に 자체는 離れることも 자체는 難しい 그리 길지 않을 ネファ 예정. リスが動き出しているならここに暮らしている人 방송 が 자체는 何 그리 かに気づい 길지 た可 않을 能性もあり 예정입니다. ます おいクロエシャ。 완결이란 목표 위해서 열심히 루틴도 짜고 있다고. 話つけてやったからな。 아유, 들 고생이 많구만. 나도 이제 でも 시작 쓰는데 이제 너무 고민이다. 매화 고민이 쌓인다. 手放しで信用はでき 너무 힘들어. 지금 41화인가 썼거든요. 無料賞生きてんだろ。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녹차 무기복근님 안녕하세요. 消えたでも聖ハトリデには抜け道ってのがあんだよ。ただ最近クソめんどくせえことになってんだ。通りたきゃそれなりに根性を 아 見せ 이제 てもらわんと PD님이나 편집자님 말고 소설 감평받을 만하고 やるって決めたら 모르겠어요. 이게 俺様のとこに来い 사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감평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서 근데 이제 본인이 받고 싶을 때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글을 그 정도로 좀 진지하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 이제 그 커뮤니티 간평의 단점이 있는데, 간평의 단점. ついてこい 일단은 솔직히 정확한 지적을 들어도 괜히 화가 나. こっちは誇りも 괜히 화가 나. 그리고 あ 약간 のお上品なリーベル 안 と 좋은 仲 말 良くして 들으면은 るから 말 ずいぶんうまく騙 들으면 してんだな 사실 작품 자체를 접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仲いいだけち 이게 사실 근데 별게 아니거든요. 진짜 한 運だけはいいってやつ 10명 중에 그냥 한두 명 안 좋게 본 건데, 약간 이 사람들 말이 진리처럼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이스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지금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방송을 키게 됐고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간평 올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간평이란 뭔가 무엇인가, 사실 90%의 칭찬과 이제 10%의 이제 팩트로 나오는 게 이제 사실 좋은 간평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가 차라리 더 좋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글 자체를 아예 간평 때문에 접게 되는 일이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전 간평 별로 안 추천합니다. 저도 간평 안 봤습니다. 전 심지어 편집자님한테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심지어 제 편집자님한테도 제 소설 보면서 이제 뭐 그렇게 평가하거나 이제 뭐 이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만 있을 때,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さっさと潰すよ 사기처럼, 아니요, 사기랑은 조금 다르지. 왜냐면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최대한 좋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웹소설 간평할 때는 좋습니다, 사실. 자, 오늘은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 본 주제를 좀 일찍 시작할게요. 레이드 약속은 아니고요. 이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청첩장 모임하러 갑니다. 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캐릭터의 죽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캐릭터의 죽음. 이제 웹소설에서는 사실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캐릭터 자체가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악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악역이나 뭐 그냥 존재감 없는 그냥 조연이 아니라 실제 조연 캐릭터, 비중 있는 조연 캐릭터의 죽음은 거의 다뤄지지 않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했을 때 あの先が 했을 때 이제 어중간하게 하면 이제 뒤지게 욕을 먹기 때문에 不良城までの道もあっ 그러니까 たん 말 だよ 그대로 폭격을 당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비중 있는 조연이라면은 사실 죽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何週間 그런데 か前か 다만 이제 몇몇 2週間前 작품들 だ。通れねえんだからどうでもいいだろ 작품들의 경우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감성을 잘 쓴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 죽음을 통해서 얻을 게 있는 작품은 씁니다. 아직도 종종 쓰는 경우가 있죠. 이제 굉장히 이 죽음이 캐릭터의 죽음이 가지는 임팩트가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喋らないですぐに手当てをしない 이거를 잘 사용한다면 되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私たちの出番だよ 면 큰 효과. 이게 어떤 경우에 있냐? 일단은 주로 이제 조연 비중 있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경우, 제일 많고 좋은 경우, 좀 결과적으로 좋은 경우는 희생이에요. 희생. 이제 예를 들어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 대신 죽는 캐릭터라던가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 대신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캐릭터의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죽는다거나 이제 뭔가 되게 同じことを 많이 考えていま 쓰이고 した 굉장히 좋은 경우죠. 효과가 많아요. 근데 主張もなければ 이제 拠点も見当たらない 이런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4月 있는 の 것, 時と比べると 이 죽음을 통해서 독자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これから危なくなるかもって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단순한 이제 감동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이 가지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감동보다도 あっちに水 이제 入れた 약간 ら 마음에 すごくなった 저리는 か 여운 같은 거가 느껴지죠. 湖 그래서 の水でもいけんのか 어 これ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 일단 이 여운이 굉장히 깊게 남았을 때 약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는 거랑 가깝거든요. 사람들의 독자의 기억 속에 굉장히 깊게 남는다. 이게 여러분들도 대표적으로 그 캐릭터의 죽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줍잖은 캐릭터 아니에요. 완전 비중 있는 캐릭터의 죽음에 대해서는 되게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것들이 하나둘씩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난다면은 메모라이즈에서 이제 신상용이라는 캐릭터 이름 맞을까?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캐릭터의 죽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SS급 무한내기가 아니라 죽사원에서 이제 나 누구 죽을 때 썼던 그런 거 있었죠. 이제 굉장히 이제 데몬 소드의 베르망도 그렇고 이제 뭔가 이 죽음이 가지는 여운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독자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공포심을 만들어낸다. 공포감을 만들어내서 독자 이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줍잖게 쓰면 안 돼. 어줍잖게 쓰면 망한다. 이게 왜냐면 이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주인공 사이드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이게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살리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이런 게 한번 경험이 되면은 이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보기 무서워합니다.
이게 농담 같죠? 이게 왜냐면 이게 독자들이 웹소설 볼 때 どうして 그 여운을 느끼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私行ってくる 느끼고 싶어서 砦は複雑で入り組む 보는 俺が先に 경우는 幸 적어서 せで 그래요. 悪い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그 가슴 아린 여운을 보고 싶어서 웹소설을 봐요? 보통은 그게 救助 아니라 を優先しな 대리 만족 아니면은 뭐 그냥 재밌는 거 이런 거를 보려고 웹소설을 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운을 느끼고 싶은 파트, 여운을 느껴주는 이 캐릭터의 죽음 파트가 굉장히 이 맞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포감이 생겨서 독자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 약간 요거가 이제 문제점일 수도 있죠. 一番大変 단점이고 그리고 最初の一歩 주의사 今のや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動かせて 이게 権限 이제 セブン 생각을 해보고 야, 여러분 캐릭터의 죽음이 가지는 이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는 알았어. 그런데 가장 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완전 메인급 캐릭터를 죽이지 마. 죽이지 않는 게 좋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俺の拳を通用 너무 しなくて 메인급 캐릭터 있어요. 예를 들어そっちの 이제 状況は 뭐 どう? 완전 정실 言われた 히로인이라던가 通り 이런 급 캐릭터까지는 水城 죽이면 안 妙 돼요. な連中も入ってこれないはず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정하면 죽였을 때 ランドブレイカー 폭풍이 감당이 안 될 거야. 外は俺たちに任せろお前は 진짜 安 이게 全な場所に避難する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서사라고 하더라도 좋은 서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메인 캐릭터가 죽으면 터가 죽으면 반발감이 장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예시를 ま 들었는데 だ大きな 이 争いはない 메모라이즈의 신상용이 정확한 그 예시입니다. 어디 있을까? 이 메모라이즈에서 메모라이즈라는 데서 신상용이라는 캐릭터가 죽거든요. 이게 되게 딱해요. 메인급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비중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주인공의 되게 친한 이제 길드원 이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친구 정도까지 와. 약간 너무 막 영혼의 단짝 이건 아니야. 영혼의 단짝 이 정도 비중은 아닌데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은 좀 もう大丈 그래요. 夫だよ 아 그리고 落ち着いて 네, 그런 거 있죠. あら 이게 대상 쪽으로 봤을 때 대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사부가 죽는 거라던가 이제 뭐 제자가 죽는 거라던가 이게 뭔가 이제 관계가 있으면 좀 괜찮아요. 이게 약간 사부가 죽거나 제자가 죽거나 아니면은 뭐 동생이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죽거나 이렇게 뭔가 실제로 이거는 이 관계에서 오는 죽음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냐면 이런 죽음은 뭔가 일종의 클리셰가 돼 있어요. 클리셰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예를 들어 내가 히로인이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노벨피아에 쓴다. 그러면은 일단 히로인 그 다음에 아내 뭐 이런 건 죽이지 마. 이런 건 진짜 좀 참아봐. 이게 그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존나 웃기게 이게 나만의 감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봐요. 남자가 있고요. 주인공이 남자겠죠 보통. 주인공이 남자인데 이 남자가 죽으면은 그냥 괜찮거든. 남자가 죽는 거 예를 들어 뭐 사부 이 사부가 죽는다거나 뭐 이제 뭐 동생 뭐 아버지 뭐 형 남동생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여자가 죽으면 근데 여자도 뭐 그 좀 말 그대로 진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관계면은 이건 반발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발감이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가지고 성차별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거 솔직히 이건 좀 말이 실제로 달라.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黙って見てるわけにはいかね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사 이제 너무 깊은 관계에 있는 캐릭터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여자 캐릭터 그러니까 히로인은 좀 많이 생각해라. 좀 오래 생각해봐. 이제 정말 히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웹소설 볼 때 이제 굉장히 거기에 주인공의 이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히로인이 사라지는 순간 이 어떤 서사던 간에 사라졌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이 뭐 이루어 말로 표현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히로인만큼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제 글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른 문제도 다른 플랫폼도 문제인 건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노벨피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노벨피아가 조금 러브 코미디, 그러니까 히로인과의 연인 관계에 어느 정도 제일 집착을 하고 있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문피아나 이제 다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노벨피아보다는 덜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쪽 관련해서는. 히로인 관련해서는 오히려 없는 소설들도 훨씬 많고요. 사실 요즘에 대부분이 히로인이 별로 없죠. 예전에 히로인이 땡땡 당하고 죽는 스토리를 유료작에서 쓰는 분이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건 자유인데 써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와 써서 그거를 통해서 뭘 내가 가지고 뭘 이제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아예 없는 게 더 편하다. 맞아요. 요즘에 실제로 그 히로인이 없는 소설들이 많죠.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일단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히로인이 없는 소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참고로. 저는 히로인이 없으면은 그 이유 때문에 그 소설을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아니요.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요. 애초에 전혀 러브라인 분위기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도 있거든요. 근데 러브라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조금의 진짜 실마리도 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히로인 없는 낭성향은 좀 그렇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로 히로인이 없는 소설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만큼 인기도 있고 이제 보는 사람들 나름 다르니까 제 취향이 히로인이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런 소설이 정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터헌터나 원피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심해요. 아하,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내지는 약간 동료에 가까워서 진짜 없어요. 노벨피아 인기작도 보면 히로인 없는 게 제법 된다고. 노벨피아에서 히로인 없는 소설이 있었나? 저는 내가 안 찾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주로 히로인 없는 소설은 아예 안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 수도 있지. TS는 제가 애초에 안 좋아해요. 저는 TS물은 물은 취향이 아니라서 아예 안 봅니다. 이게 좀 뭔가 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취향이 아니야.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웹소설은 좀 내가 좀 대리만족? 내가 주인공한테 이입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 TS라고 생각하면 뭔가 주인공한테 이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이입이 잘 안 돼.
俺様は毎日 저는 마찬가지로 俺の 여주물도 目は 거의 안 ごまかせ 봅니다. ない 거의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 저는 묵향도 그 2부 안 봤어요. 이 묵향 2부 안 봤습니다. 이 TS 되는 순간부터 안 봤어요. 力になれたのなら良かったです。 그러니까 제 취향이에요. 내 こちらに 취향임. も少し気になること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싫어. あの怪しい連中を見かけるようになったのは最近だ。どこに潜んでいるのかもわからない。今のところ TS물 비슷한 게 꽤 目立った動 있었다고? きもしていない。 TS물 비슷한 소설이 대여적 大した 시절에 ことはできないはずだ。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何かを待っている可能性もある。いずれにせよ、正派の敵といえ 내전에서만 로맨스 들어간 소설이 마음 편하다. 오. 일단 제 취향은 아닙니다. 前の約束忘れたとは言わせねえぞ 뭐 근데 취향은 사람마다 여러 개니까. あの水車見えるか無料城に繋がってる 그 경우도 싫어요. 그러니까 엘키네스처럼 急に全部止まったんだよ 엘키네스처럼 그러니까 성별이 애매한 경우가 直 있거든. そうとしたら 요즘 대표적으로 그거죠. 그 슬라임 とりあえず 어쩌고 直 있지 接 않나? 見てみましょうか。 라노벨? 일본 라노벨 중에 그 슬라임 뭐 있지 않아? 전생슬. 저는 전생슬도 그것 때문에 안 봤어요. 전생슬도 水車で動かすものみたいだけれど 그 성별이 애매하다고 못을 박아서 エンドフィールド戦 안 봤어요. エンドフィールドとブリオンは取引をしていたことがあるから、 저는 借りてきたのかもしれないわ 이런 ね。 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못해요. 이 경우에는. 주인공 그냥 남자던데 근데 남자인데 여자도 될 수 있고 뭔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별이 애매하다고 했을 거야 아마. 무직전생 같은 거는 무직전생은 애초에 그냥 완전 남자의 수준이 알아서 걔는 씨 너무 몰입돼서 문제야. 걔는 현실 모습이 너무 몰입돼서 문제라고. 아니 무직전생은 걔는 씨 저 오히려 이것도 오히려 몰입이 안 통하는데 오버로드는 보긴 했는데 이게 주인공이 해골이라 그 없거든? 이래도 좀 그렇더라. 이것도 좀 オーリレンね 잘 안 보게 되는 원인. 光るものが好きなのよどうして知っていたの 이게 뭐 나중에 뭐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가 없는 거냐고? 뭐가 없겠어요. 그냥 이네물 아니요 이네물 좋아해요 저. 하프블러드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몰입의 문제야 몰입의 문제. 어느 정도는 취향 그로잉님 안녕하세요. 자판기 나 근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TS물 자주 봐요? 나 이게 오히려 더 궁금해. 이게 인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TS물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TS물만의 매력이 뭘까? 과격 백화. 서영소녀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オーリレンは砕けた宇宙、遥か遠い距離を超え 보다 ここ TS물이 まで流れ着きま 묻으면은 した 하차하는 정도다. 근데 이게 그 되게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의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좀 읽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몇 번 도전해 봤거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그 용사 파티 때려치웠던가?
용파 때였나? 이것도 봤어요. 이거는 좀 봤는데 보다 말았는데 아니 재밌거든? 재밌는데 계속 못 읽겠어. 계속 못 읽겠어. お宝発見早く見に行こうよせやっ 일단은 저는 뭔가 잘 안 보게 되긴 해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ここだ管理人ここの仕掛けをうまく動かせば先に 군필 아이돌 이건 차라리 재밌을 것 進め 같은데. そうですが 요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아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개그물 느낌으로 볼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물론 안 보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세계들이 있다. 저는 일단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んなやり方あったのか黒夜叉やるじゃねえか 두 번째 주제 한번 水車2つが最後の道につながってんだおいクレーシャもう一発行くぞ 자, 한번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불법 택본의 나라에서 컨텐츠 소비 강국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죠, 당연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약간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2010년도부터 웹소설 웹툰의 매출 증가 액수와 증가 추이에 대한 거를 이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약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보면은 웹툰은 17년 대비 약간 5.7배, 웹소설은 100배 이상. 웹소설은 이전에가 너무 적었어. 이전에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뭐 아직도 웹툰에 비하면은 좀 많이 적죠. 23년도 자료긴 하지만 아직도 웹툰에 비하면은 많이 웹툰이 적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뭐 수익 모델의 혁신이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막 얘기가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こうやって水を 저는 運び田畑を潤 이게 していたと聞き 뭐 ました 기다리면 무료 같은 수익 모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의 보급, 그 다음에 결제의 편리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이유가 되겠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졌을 텐데 저는 그 중 하나가 정말 큰 것 중 하나,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의식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도 불법 사이트 많습니다. 불법 웹툰, 뭐 불법 웹툰, 웹소설 이제 좀 볼 수 있는 사이트 아직 많고 이용자도 많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분명 아직도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는 무슨 토끼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이거는 단순히 저는 약간 어느 정도는 시민의식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제가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는 좀 부끄럽지만 택본을 보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 당연했어요. 택본을 보는 게 너무 당연했고
이게 이게 안 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이때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다 그때 보고 이랬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저도 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거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뭔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거예요. 게임도 그랬죠. 이제 흔히 말하는 대복돌이의 시대. 이 어마어마한 복돌이들의 시대가 게임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쳤었죠. 그랬는데 이게 점차 2010년도를 넘어가고 아마 2013년도 쯤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를 돈 내고 본다는 게 이게 컨텐츠를 돈을 내고 소비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너무나 당연해지고 적어도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보진 않아. 그러니까 뭐 나 본다고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10년 뭐 10년에서 15년의 기간 동안 정말 빠르게 의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저희가 그 중국 보면서 좀 이상한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짓들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그게 뭐 너무 뭐 하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의식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솔직히 옛날에 저랬어요. 솔직히 당장 제 학창 시절만 생각해도 솔직히 누가 중국 욕을 할 수 있겠냐? 야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그 미친 복돌이들과 불법 택본의 시대를 겪어본 사람이 이거 중국어 하기 좀 그래. 이게 진짜 너무나도 그때 부끄러웠던,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말도 안 됐던 일을 했었죠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빠르게 사라졌죠.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 요인, 그다음에 뭐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의 보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SNS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전보다 어찌됐든 지금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창작자에게 이제 일한 만큼의 노력한 만큼의 리턴이 돌아오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단점으로라고 생각하면은 좀 아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이게 너무 가해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선비들이 많아서 이게 예전에 뭐 시민의식 뭐 좋아졌다 이런 거 다 좋죠. 결제 많이 하고 결제도 당연히 하고 이런 것도 좋아졌는데 이제 뭐 극적인 단점으로 치면은 이제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적 윤리관념, 정확하게는 상대방의 도덕성을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대가 돼서 이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야. 나는 아니야.
아닌데 상대방의 이제 도덕성을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게 좀 그렇죠. 너무 표현의 자유 자체는 오히려 퇴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좀 저는 이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너무 빨리 바뀌었고 문화도 이제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적정한 선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빠질 수도 있겠다만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컨텐츠를 소비하는 문화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모를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사실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제 학창 시절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물론 제 학창 시절이 꽤 됐어요. 내 학창 시절이 좀 오래 지났는데 오래 지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좀 변화 속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바뀐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노래, 뭐 소설, 뭐 이런 만화 이거는 그냥 씨발 이 새끼 돈 안 받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니까. 아니 이게 돈 안 받고 보는 게 돈 안 내고 이게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어? 그냥 거의 공공재였어, 공공재. 그렇다가 정말 이게 몇 년 만에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고 되게 좋아지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국뽕이지 않나. 국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자랑거리.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조금 문화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 일본도 이제 제가 일본 교환학생 생활을 해봤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컨텐츠를 소비할 때 약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는 또 신기한 게 인터넷 결제는 좀 꺼려. 나 이것도 존나 신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현물이 없으면 뭔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것도 좀 있습니다. 신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안 사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종이책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오히려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 현물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었고, 이건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게임에서 보여지는 중국 게이머들의 그 모습이 약간 좋진 않죠. 어떤 느낌이 알아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여기 전체 문화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적어도 게임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썩 좋지는 않지만 물론 좀 여기도 사실 약간 모르겠다. 이제 실제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 여하튼 어쨌든 우리나라
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이 정도로 컨텐츠에 돈 많이 쓰는 나라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별로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 영화, 뭐 게임, 만화, 뭐 이런 거 소설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인구수 대비해서 이 정도로 많은 거는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 뭐 국뽕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국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소설가, 창작자로서 굉장히 좀 자랑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제 시스템 여러 개 쓰죠.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넷플릭스랑 유튜브 프리미엄만 해도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던데? 그렇죠. 게임도 우리나라 결제율 장난 아니에요. 서브컬처 게임에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시장입니다. 그쵸? 보려고 하면 불법으로 그냥 볼 수 있죠. 구글에만 쳐도 나올걸요? 근데 그냥 결제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5천만인데 글로벌에서 3, 4등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불법 사이트는 아직도 있어. 사이트는 아직 있고 지속적으로 잡아야 하지만 이게 너무 편해지면 약간 결제한 사람이 바보처럼 되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잡아야 되지만 어쨌든 컨텐츠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이 컨텐츠 강국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컨텐츠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됐으니까 컨텐츠 강국이면 야 성인이 좀 성인물 좀 보게 해주고 야 이게 뭐 야 성인이 씨발 성인 게임도 못해. 씨발 나라가 어떻게 돼먹은 거야. 이 씨발 미친 나라 아니야. 아니 내 돈 내고 하겠다고. 아니 내 돈 내고 하겠다니까. 아이 씨발 나는 약겜도 못하냐? 아니 왜 못하게 막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약간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녀 갈등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하면 서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뭐 어느 특정 한쪽을 이제 꼽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사실 꽤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들끼리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남녀갈등 그분들 현실에 저는 일단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나 살면서 본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근데 존나 웃긴 게 인터넷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남자였거든? 남자 작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 작가인데 그 인터넷에서는 그냥 미친 사람이거든? 미친 사람이야. 나 보면서 야 씨발 야 그런 말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존나 그냥 바람직해. 아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이게 여자도 잘 만나고 다녀. 아니 좀 이상해. 그러니까 남자인데 이게 약간 물론 여자 쪽도 문제가 되지만 남자 쪽도 있잖아요. 남자 쪽도 좀 과격한 의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뭐였지? 우리나라 얘가 했던 말 중에 뭐 되게 좀 심한 말들이 있었어요. 약간 여자들 뭐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한국 여자들 그냥 다 그냥 싸그리 잡아 쳐 죽이라 막 이딴 말 하는데 아니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 아니 미친 사람 같아.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 그냥 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여자 쪽에서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애초에 여자를 못 봐서 애초에 여자를 못 봐서 사실 여자 쪽에서 그러신 분들은 과격하신 분들은 못 봤어. 아, 제 친구 동생이 그래요. 제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좀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해외로 갔습니다. 되게 대단하죠? 포르투갈인가? 그 해외로 갔어요. 이 여자분은. 이제 한국 그걸 너무 싫어해서 모르겠어. 아, 근데 본인은 만족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 모르겠다. 아, 나도 근데 나도 모르겠어. 아니, 씨. 야, 근데 솔직히, 야, 그래서 해외 갈 정도면은, 그래서 해외까지 갈 정도면 나는 인정할게. 해외까지 가서 할 정도면 인정합니다. 어쩌겠냐. 아니, 뭐 어쩌겠냐. 야, 그래서 진짜 해외까지 나가서 산다. 이 정도 행동력이면은 인정하겠습니다. 뭐, 그러십시오. 아니 좀 진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얘는 실제로 못 봤고 얼굴도 한 번도 안 봤고 얘기도 안 해봤고 얘기로만 들었던 애고요. 남자애 중에 그랬던 거는 제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작가 아는 애 중에 있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씨발 현실에서 얘 거의 뭐 인터넷에 엿본 거야. 그래서 거의 여포야. 그냥 미친놈이야, 미친놈. 근데 만났더니 존나 그냥 멀쩡해. 나는 이런 거 보면은 나름 진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아 분리가 된 게 아닐까? 예, 뭐 저도 처음 들어봐요. 포르투갈 여성 인권이. 내가 뭐 거기 여성 인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아, 저기요 선생님. 너무 과격한 워딩은 쓰지 마. 약해 보이니까. 알았어? 너무 과격한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근데 뭐 실제로 사람들끼리 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근데 뭐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집단으로 가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막 양쪽의 극단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살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인간은 그다지 극단적인 그 사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멀쩡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정말 멀쩡하고 너무 착해요. 거의 뭐 사회화 미친 듯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지. 다 그랬어 봐.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그래요. 저는 진상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콜센터 일 해봤거든요. 이거 심지어 아웃콜이 아니라 인콜이야. 그러니까 인콜 고객 상담. 이거를 해봤어요. 심지어 내가 클레임 담당이었어. 심지어 내가 클레임 담당이었거든. 대부분 논리적입니다. 여기고 굉장히 사려심이 깊어요. 제가 사람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전 해봤잖아요. 저 콜센터 한 4개월 했거든요. 클레임 담당이었었는데 저는 대부분은 정말 논리적이고 사려심 깊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은 10명, 20명 중에 1명 때문에 화가 나요. 10명, 20명 중에 1명은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신한 카드에서 인콜 받아봤다고? 저는 아이포터라는 데서 받았습니다. 나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했었습니다. 여기가 지랄이었어. 여기는 이게 보통 해외 배송이 잘못된 경우에만 온다고. 보통 배송이 잘못된 경우에만 연락이 온다고. 진짜 근데 대부분은 좀 논리적이에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소수의 사람이 굉장히 좀 과격하신 분들이 있죠. 화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죠, 당연히. 저도 몇 번 겪어봤고, 그래서 저 2시간 잡혀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점심시간 스킵하고 2시간 잡혀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맞다, 아까 전에 저 후원 주신 분도 있지. 후원 주신 분, 아유 제가 이거 깜빡했네. 아유 어디 보자. 아이고 쿠다님 수업료 냅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라이프트리님 카드 사라 그런가.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아서 머리 끝까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말이 되네. 보통 카드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치면은 나는 카드사에 연락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 보통 문제가 터지면 돈 문제일 테니까. 그렇죠. 악플도 수많은 댓글 중에 몇 개일 뿐인데 눈에 제일 잘 들어오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원래 좀 상처가 되고 나빠 보이는 말들이 더 눈에 띄고 좋은 말들은 눈에 별로 안 뜨이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경험상 질병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날 컨디션 안 좋고 잠 제대로 못 자면은 짜증 엄청 내고 막, 야 잠을 못 잔 것만으로도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게 사람인데 몸이 아팠어 봐.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이제 그 배려심이란 게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신경질적이고 화가 많긴 함. 이해해줘. 근데